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말이죠.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한국의 봄, 이 봄을 알리는 그 자생 초화류 10종, 여기에 대한 심층 분석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뭐 예쁜 꽃 속에 이런 게 아니라 각 식물이 그 처한 환경 있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어떤 진짜 놀라운 전략들을 쓰는지 이걸 파헤치는 내용이에요. 그 복수초부터 시작해서 매미꽃까지. 네, 3월에서 6월 사이에 피는 식물들, 이 식물들의 어떤 생태나 활용법 이런 걸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은 각 식물이 자기 서식지 환경 있잖아요. 뭐 햇볕되는 바위 틈부터 아주 깊은 숲 그늘, 또 축축한 습지까지 이런 다양한 환경에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적응했는지 이걸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뭐 아름다움을 넘어서 우리 산림 생태계의 어떤 건강성, 또 생물 다양성, 이걸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죠. 특히 요즘 기후변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변화에 대한 회복 탄력성 측면에서도 이 식물들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식물의 생김새하고 서식 환경, 이 관계도 흥미롭고요. 또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독성 얘기, 이것도 좀 놀라웠고, 그리고 그 봄 한철 짧게 살다가는 단기 생육 식물부터 여름까지 푸르름을 유지하는 종까지 이 다양한 생애주기 전략들, 이런 주제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한국 고유종의 보전 가치, 이것도 강조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각 식물을 만나보기 전에 그 자료 속에 표가 하나 있었죠. 표 1. 이걸 잠시 떠올려 보시면 각 식물의 특징을 미리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른 봄에 문을 여는 선구자들부터 만나볼까요? 붉고 피어나는 꽃들이죠. 대표적으로 복수초가 떠오르네요. 이름부터 복과 잔수를 뜻하고 또 얼음색 꽃이라는 아주 예쁜 우리말 이름도 가지고 있고요. 네, 복수초. 학명으로는 아도니스 아모렌시스. 이게 미나리아 제빛과 식물입니다. 보통 2월에서 4월 사이에 잎보다 꽃이 먼저 피거나 거의 동시에 핍니다. 이 시기가 아시겠지만 숲의 키 큰 나무들이 아직 잎을 내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숲 바닥까지 햇빛이 충분히 닿는 때죠. 복수초는 바로 이 짧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꽃을 피우는 거죠. 그 광택나는 황금색 꽃잎, 이게 햇빛을 반사하기도 하고 또 햇빛 방향이나 온도에 따라서 꽃잎을 열고 닫는다고요. 이게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것도 생존 전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략이죠. 그 반짝이는 꽃잎은 적은 햇빛이라도 최대한 모아서 꽃 내부 온도를 높여줍니다. 이른 봄에는 활동하는 곤충이 많지 않잖아요. 그때 이 열기로 곤충을 유인하고 또 곤충의 활동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꽃잎을 오므려서 그 소중한 암술, 수술 같은 생식기관을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뭐 햇빛이 사라지면 광합성도 멈추고 에너지도 아끼는 효과도 있고요. 와, 정말 영리하고요. 이게 전형적인 봄 단기 생육식물, 영어로는 스프링 에페모럴이라고 하죠. 그 모습이군요. 나뭇잎이 우거져서 이제 숲 바닥이 그늘지면 지상부는 사라지고 땅속 뿌리줄기 상태로 여름잠에 들어간다. 경쟁을 피하는 아주 현명한 선택인데요. 조경에 활용하려면 이 휴면 특성, 이거 꼭 고려해야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낙엽수 아래에 군락으로 심으면 이른 봄 정원에 정말 화사함을 더해주죠. 하지만 여름철에 그 자리가 비게 되니까 옥자마나 비비추, 맹문동처럼 그늘에서 잘 자라는 다른 식물들로 채워주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시간의 흐름까지 고려하는 그런 정원 설계라고 할 수 있겠죠. 복수초랑 전 비슷한 시기에 피는 꽃 중에 노루귀, 헤파티카 어시아티카,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이것도 미나리아 제비과인데 이름이 참 정겹습니다. 갓 올라온 잎 모양이 노루귀를 닮았다니요. 네, 노루귀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꽃을 피우는데요. 색깔이 아주 다양해요. 흰색, 분홍색, 자색, 청보라색까지. 그래서 매력적이죠. 복수초처럼 이것도 잎보다 꽃이 먼저 피거나 거의 같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꽃이나 어린 잎 뒷면에 흰 솜털이 보송보송 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른 봄의 설이나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종의 방한복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복수초는 열을 이용했다면 노루귀는 털옷으로 보온을 한다. 재미있네요. 숲속 반음지에서 자란다고 하니까 숲정원에 어떤 섬세한 아름다움을 더하기에 참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미나리아 제비과라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이것도 독성이? 네, 맞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복수초처럼 노로기도 독성 식물입니다. 절대 식용해서는 안 되고 다룰 때도 좀 조심하는 게 좋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서양 이름이 헤파티카잖아요. 과거 유럽에서 약직론유라는 게 있었어요. 식물의 모양이 특정 인체기관을 닮으면 그 기관의 병을 치료한다고 믿는 거죠. 노로기의 그 새 갈래로 갈라진 잎 모양이 간을 닮았다고 해서 간질환 치료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물론 현대 의학적인 근거는 없지만요. 식물의 형태가 이름이나 문화, 심지어 의학적인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친 그런 재미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자, 이제 봄이 좀 더 깊어졌을 때 피는 꽃들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한국 고유종인 할미꽃, 풀사틸라 코레아나, 이 꽃이 기다리고 있군요. 이름에 얽힌 이야기도 좀 애틋해요. 꽃이 지고 난 뒤에 그 흰 깃털 달린 씨앗 뭉치, 이게 할머니 흰머리 같다고 하고, 또 꽃이 필 때 고개를 숙인 모습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요. 네, 할매꽃 역시 미나리 아제빛과 식물입니다. 이 식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온몸이 아주 부드러운 흰 털로 덮여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또 낮과 밤의 어떤 급격한 온도 변화로부터 식물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4월에서 6월 사이에 피는 그 종 모양의 꽃은 보통 아래를 향해 피고요. 자주색이 흔하지만 다른 색 변이도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할미꽃의 생존 비결이 이게 뿌리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특별하다고요. 맞습니다. 할미꽃은 햇볕이 잘 들고 물 빠짐이 좋은 좀 건조한 양지를 좋아해요. 심지어 묘지 근처, 풀밭 같은 척박한 환경도 선호하는데요. 이런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굵고 긴 직근성 뿌리를 발달시켰습니다. 잔뿌리가 거의 없이 땅속 깊이 정말 곧게 뻗어내려가서 깊은 곳의 수분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아, 그래서 옮겨짐기가 그렇게 어렵군요. 뿌리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살기 힘들다고. 야생에서의 강점이 재배 환경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되는 셈이네요. 이런 서식지 전문화 식물은 암석원이나 좀 건조한 정원에 포인트를 주기에 아주 좋겠어요. 정확합니다. 이식은 거의 불가능해서 그래서 주로 씨앗으로 번식시켜야 합니다. 독성이 있긴 하지만 뿌리, 이걸 백두웅이라고 하는데요. 예로부터 약재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할미꽃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건조 양지 암석원 모델의 아주 핵심적인 식물이 됩니다. 할미꽃이 그렇게 척박한 환경의 전문가라면 이번에 만날 각시붓꽃 아이리스로 쓰이는 좀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다고요? 이름처럼 작고 아담해서 새색시 같다. 이런 붓꽃과 식물이네요. 네, 각시붓꽃은 4월에서 5월 사이에 참 아름다운 보라색 꽃을 피웁니다. 그 아래쪽으로 늘어진 꽃잎을 보면 벌이나 나비 같은 수분 매개 곤충을 유인하기 위한 아주 정교한 무늬가 있어요. 이걸 꼴길 넥터 가이드라고 하죠. 하지만 이 식물의 진짜 매력은 바로 그 뛰어난 환경 적응성에 있습니다. 오, 할미꽃과는 정말 다르네요. 비옥한 숲 가장자리부터 아주 메마른 자갈밭, 심지어 도로변 절개지까지 가리지 않고 자란다니 정말 일반화 식물이군요. 그렇습니다. 특정 환경에 아주 고도로 특화된 할미꽃과는 달리 각시붓꽃은 다양한 환경 조건에 아주 유연하게 적응하는 놀라운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강인한 적응력 덕분에 토양 조건을 크게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경 소재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고 관리 부담도 적습니다. 그야말로 실용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식물이라고 할 수 있죠. 뿌리는 약용으로도 쓰이고요. 이번엔 땅에 아주 바짝 붙어서 피는 신비로운 꽃, 족도리풀, 에사룸 시볼디를 살펴볼까요? 꽃 모양이 그 전통 혼례 때 쓰던 족도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니 재미있습니다. 쥐방울덩굴과 식물이군요. 네, 키가 한 15cm, 20cm 정도로 매우 작고요. 보통 반짝이는 심장 모형 잎 두 장이 마주 보듯이 나옵니다. 그리고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 두 잎 사이에 땅바닥에 아주 가깝게 검붉은 색의 항아리 모양 꽃이 피는데 이게 사실은 꽃잎이 아니에요. 꽃 받침이 변형된 겁니다. 꽃 받침이요? 네, 꽃잎은 퇴화했죠. 그리고 좀 독특한 향기를 풍깁니다. 서식지가 아주 독특하네요. 깊은 숲속,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완전한 그늘에서 자란다니. 대표적인 내음성 식물이군요. 건물 북쪽이나 큰 나무 아래처럼 다른 식물이 좀 자라기 힘든 곳, 이런 곳을 푸르게 덮는 지피식물로 아주 유용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에 또 눈에 잘 띄지 않는 색깔의 꽃을 피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벌이나 나비처럼 하늘을 나는 곤충이 아니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개미나 딱정벌레 혹은 숲바닥을 낮게 나는 특정 곤충들, 이런 곤충들을 유인하기 위한 고도로 진화된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에 띄지 않음 자체가 이 식물의 생존 방식인 셈이죠. 뿌리는 세신이라고 해서 중요한 한약재로 쓰이고요. 천연 살충제로서의 가능성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와, 참 경이로운 적응이네요. 다음은 이름부터 서식지를 딱 알려주는 돌단풍, 묵데니아 로시입니다. 돌틈에서 자라고 잎이 단풍잎을 닮았다. 범애귀과 식물이군요. 네, 굵고 아주 단단한 뿌리줄기가 바위 틈에 딱 붙어서 자랍니다. 잎은 손바닥 모양으로 5개에서 7개 정도로 갈라지죠. 3월에서 5월 잎이 나오기 전이나 거의 동시에 긴 꽃대가 쭉 올라와서요. 그 끝에 흰색 또는 연분홍색의 작은 꽃들이 원뿔 모양으로 모여서 아주 풍성하게 달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건조에 강하다는 설명하고 습한 곳을 좋아한다는 설명이 같이 있어서 좀 의아했는데 서식 환경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계곡 주변 바위 틈에서 자라는데 뿌리 부분은 그 바위 틈을 따라 흐르는 물기 덕분에 늘 촉촉하지만 지상부의 잎과 줄기는 바위 위, 공기순환이 잘 되는 곳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뿌리는 습기를 좋아하고 지상부는 통풍과 햇볕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아주 독특한 생육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계류 안반 전문가라고 부를 만하죠. 이런 특성 때문에 자연석을 이용한 조경이나 계류, 연못가 이런 데 배치하면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분재 소재로도 인기가 있고요. 번식도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최근에는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이번엔 습한 환경을 대표하는 식물 동이나물 켈서폴로스트리스 차례입니다. 이름에 나물이 들어가서 혹시 먹을 수 있나 했는데 자료에서 절대 아니라고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점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식용하면 안 됩니다. 동이나물은 미나리아 제비과 식물인데요. 식물 전체에 프로토아네모늄 같은 맹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섭취하면 심각한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나물이라는 이름은 과거에 그 둥글고 광택 있는 잎을 말아서 물을 떠마시는 그릇, 즉 동이처럼 사용했다는 설에서 유래했을 뿐이지 식용 가능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야, 정말 위험한 민속식물학적 함정이네요. 이름만 보고 오해하기 딱 좋겠어요. 조경에 활용할 때는 이런 독성 정보를 반드시 명확히 알리고 안전에 유의해야겠네요. 그럼 이 식물의 특징은 뭔가요? 동이나물은 4월에서 5월 사이에 아주 선명한 노란색 꽃을 피우는데요. 이것도 역시 꽃잎이 아니라 변형된 꽃받침입니다. 키는 한 50cm 정도까지 자라고 속이 빈 줄기를 가지고요. 둥근 심장 모양 또는 콩팥 모양의 광택 있는 잎이 특징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습지나 얕은 물가에서 무리지어 자라는 대표적인 습생식물이죠. 전 세계의 북반구 온대 및 나한대 습지에 널리 분포할 정도로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생태연못이나 습지 정원에 아주 잘 어울리지만 말씀하신 대로 독성 때문에 사람이 쉽게 접근하는 곳보다는 관상용으로 좀 거리를 두고 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 볼까요? 맑고 으른한 향기가 일품인 은방울꽃 컨발라리아 케이스케이가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백합과였는데 최근 분류체계에서는 빗자루과로 옮겨졌다고 하네요. 다시 찾은 행복이라는 꽃말도 참 예쁘고요. 네, 4월에서 5월 그 활처럼 휜 꽃대에 작은 흰색 종 모양의 꽃들이 아래를 향해서 조롱조롱 매달려 피죠. 그리고 가을에는 붉고 둥근 열매가 열립니다. 이 식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땅속 뿌리 줄기가 아주 왕성하게 옆으로 뻗어나가면서 넓은 군락을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반음지 환경을 선호하지만 비교적 다양한 환경에 잘 적응하는 편이에요. 향기가 좋으니까 향기 정원이나 길목 같은 데 심으면 좋겠고 또 땅을 잘 덮으니까 지피 식물로도 훌륭하겠네요. 번식력도 좋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은방울꽃 역시 식물 전체, 특히 가을에 붉게 익는 열매에 콤발라톡신,
같은 맹독성 강심배당차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도 독성이? 네, 섭취 시 구토, 설사, 두통은 물론이고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줘서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환경에서는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왕성한 번식력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변의 다른 좀 약한 식물들을 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지하에 경계판을 설치하거나 주기적으로 영역을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독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아름답다고만 여기는 야생화들 속에 숨겨진 생존 전략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정말 독특한 하트 모양의 꽃, 금낭화, 디센트라 스펙타빌리스입니다. 이름처럼 비단주머리를 닮았고 양귀비과 식물이군요. 네, 키가 50cm에서 한 1m까지 자라는 비교적 키가 큰 식물입니다. 잎은 여러 번 깃털 모양으로 갈라져서 아주 섬세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죠. 5월에서 6월경 길게 활처럼 휘어진 꽃대에 분홍색 또는 흰색의 하트 모양 꽃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피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깊은 산 계곡 주변처럼 습기는 충분하지만 물 빠짐이 좋은 그런 반음지 환경을 좋아합니다. 워낙 독특하고 아름다워서 그늘 정원의 주인공으로 삼기에 손색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 식물, 한여름이 되면 감쪽같이 사라진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것이 금낭화의 가장 중요한 생태적 특징인데요. 바로 여름 휴면입니다. 꽃이 지고 난 후 6월 말이나 7월경이 되면 지상부 전체가 누렇게 시들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땅속의 굵은 뿌리 상태로 뜨겁고 건조하거나 혹은 너무 습한 여름을 나는 거죠. 그렇다면 조경에 활용할 때는 이 계획된 사라짐, 이걸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겠군요. 여름철에 금낭화가 있던 자리가 횡하니 비지 않도록 그 자리를 메워줄 옥자마나 비위추, 고사리류 같은 다른 여름철 음지 식물을 함께 심는 동반식재, 컴패니언 플랜팅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까지 디자인하는 셈이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식물의 생애 주기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한 거죠. 네, 드디어 마지막 식물입니다. 매미꽃, 코레아노메콘 하일로메코노이데스. 이 식물은 이름부터 코레아노메콘이라고 속명에 한국이 들어가는데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요? 그렇습니다. 양귀비과 식물이긴 한데요. 전 세계에서 오직 한반도 남부 일부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한국 특산 속 엔데믹 지너스의 유일한 종, 다시 말해 한국 고유종입니다. 식물지리학적으로나 생물 다양성 보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소중한 우리의 생물 자원이라고 할 수 있죠. 키는 한 20에서 40cm 정도이고 잎은 깃털 모양으로 갈라지는 겹잎이네요. 식물체에 상처를 내면 붉은색 지백이 나온다고 하고요. 6월에서 7월경 잎 사이에서 긴 꽃줄기가 올라와서 끝에 여러 개의 노란색 꽃이 우산살처럼 모여달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남부지방 깊은 산속에 그늘지고 습한 곳에서 드물게 자생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서식 환경 때문에 음지 암석원이나 숲 정원에 아주 귀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만 이 식물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부분은 바로 매우 비슷하게 생긴 피나물 하이로메콘 버날리스와의 정확한 구별입니다. 아, 맞아요. 자료에서도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군요. 그게 어떻게 다른가요? 겉모습이 정말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해요. 매미꽃은 뿌리에서 잎이 앞는 꽃줄기, 이걸 스케이프라고 하는데요. 이 스케이프가 직접 올라와서 그 끝에 꽃이 달립니다. 잎이 없는 꽃줄기요. 네. 반면에 피나물은 땅 위로 잎이 달린 줄기, 스템이 자라고요. 그 줄기에 달린 잎 겨드랑이, 그러니까 잎과 줄기 사이에서 꽃대가 나와서 꽃이 핍니다.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꽃이 달리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아하, 그렇군요. 이 미세한 차이를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 이유는 희귀한 우리 고유종인 매미꽃을 흔한 피나물로 잘못 알고 관리하거나 혹은 반대로 피나물을 매미꽃으로 착각해서 보호 대상으로 삼는 그런 오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고유종 보전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고 실행하려면 대상종을 정확히 식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미꽃과 같은 이런 희귀 자생식물은 야생에서 함부로 채취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야 하고요. 반드시 합법적으로 증식된 개체를 통해서 보급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그런 윤리적 원칙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식물을 구별하는 문제를 넘어서 보전과 윤리적 활용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네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10가지 자생 초화류들을 실제 적용에 좀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몇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던데요. 네, 각 식물의 원서식지 환경을 최대한 존중하고 재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에서는 크게 4가지 대표적인 활용 모델을 제안하는데요. 첫째는 건조 양지 암석원 모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할미꽃처럼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에 강한 식물들, 그리고 각시붓꽃처럼 적응력 좋은 식물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거죠. 배수가 가장 중요하니까 마사토나 모래를 많이 섞어주고 돌을 배치해서 실제 암석지대와 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습윤 반음지 숲정원 모델이겠네요. 낙엽수 아래와 같은 그런 환경을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오전에는 햇빛이 좀 들고 오후에는 그늘이 지는 곳, 이런 곳에 적합합니다. 여기에는 노루기, 금낭화, 돌단풍, 그리고 귀한 매미꽃처럼 반음지를 선호하는 식물들이 잘 어울리죠. 부엽토를 충분히 사용해서 비옥하고 보습력 있는 숲토양 환경을 만들어주고 식물들의 개화 시기, 예를 들어 노루기가 먼저 피고 돌단풍, 금낭화, 그리고 매미꽃 순서로 이어지도록 배치하면 계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금낭화의 여름 휴면, 이걸 대비해서 주변에 다른 식물을 함께 심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빛이 거의 들지 않는 곳을 위한 완전 음지 지피식물 모델이군요. 족돌이풀과 은방울꽃이 대표 주자고요. 네, 건물 북쪽 면이나 상록수 아래처럼 일조량이 매우 적은 곳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족돌이풀이나 은방울꽃은 이런 환경에서도 잘 자라면서 지면을 효과적으로 덮어주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방울꽃은 번식력이 매우 강하니까요. 의도하지 않은 곳까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하에 경계판을 설치하거나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물과 관련된 환경, 생태 습지원 및 계류 모델이네요. 그렇습니다. 생태 연못 가장자리나 빗물 정원, 인공적으로 조성된 계류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습지 가장자리에는 동이나물 군락을 조성해서 선명한 노란색 경관을 만들 수 있고요. 물론 독성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계류 주변 바위 틈에는 돌단풍을 붙여서 아주 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은 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작은 생물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는 생태적인 기능도 수행할 수 있죠. 아, 이렇게 모델별로 보니까 각 식물의 개성과 필요 환경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개화 시기를 잘 조합하면 복수초가 피는 2월부터 매미꽃이 피는 7월까지 거의 반년 동안 정원에서 끊임없이 꽃을 볼 수 있는 개화 릴레이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자생식물을 활용한 정원 디자인의 큰 매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히 한국 고유종인 할미꽃과 매미꽃의 보존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모든 자생화는 불법 채취가 아니라 반드시 합법적으로 증식된 개체를 사용하는 윤리적 활용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서 동이나물, 은방울꽃, 할미꽃 등 오늘 이야기 나눈 식물 중 일부는 독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